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히토류에 의존했는데 이젠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히토류 하나로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조용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했는지, 왜 이 기술 하나로 세계 질서가 다시 짜이고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이 왜 조용히 무서운 나라가 됐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백악관 회의가 끝난 건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무부 청사로 복귀해서 제 팀원들을 긴급 소집했어요. 핵심 광물과에서 일하는 직원이 28명인데 새벽 6시에 전원 출근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사무실로 뛰어왔는데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부하 직원 중에 세라 톰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히토류 수급 분석을 1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인데 이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그러면 우리 비축량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죠. 90일입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세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90일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F-35 전투기 생산 라인이 멈추고 잠수함 건조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전기차 공장이 셧다운된다. 엔비디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죠. 그게 90일 후에 벌어질 일이야.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제 입으로 그 말을 하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결정 하나에 이렇게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게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히토류라는 게 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저도 30년 전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그냥 이름도 외우기 힘든 원소들의 집합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란타넘, 세륨,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화학 시간에 외우다가 포기했던 그 주기율표 끝자락에 있는 원소들이죠. 그런데 이게 현대 문명의 핵심이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집에 있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부 히토류로 만든 모터가 들어갑니다.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연구자석이 2kg이 넘어요. 군사장비는 더 심각합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데 히토류가 무려 20kg 들어갑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에는 무려 4.5톤이 필요해요. 토마호크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에이브럼스 탱크 전부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상무부에서 히토류를 담당하기 시작한 게 1993년이었어요. 그때는 미국도 히토류를 자체 생산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마운틴 패스라는 광산이 있었는데 한때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이었어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이 히토류 생산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히토류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개혁 개방을 주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히토류 생산에 미친 듯이 투자를 했어요.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정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 규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히토류를 흙에서 추출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과 화학약품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중금속 오염이 발생하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걸 하려면 환경 규제 때문에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냥 했습니다. 오염수를 강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방사성 폐기물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내몽골의 바오터우라는 도시가 있는데 중국 최대의 히토류 생산 기지예요. 이 도시 외곽에 면적이 1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폐기물 저수지가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봐도 보이는 시커먼 호수예요. 그 안에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이 수십 년째 쌓이고 있어요. 주변 마을 주민들은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중국은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히토류 시장을 장악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요?
1995년에 중국의 히토류 생산 점유율이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2000년에는 50%를 넘었고 2010년에는 97%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은 2002년에 문을 닫았고요. 저는 그 과정을 상무부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매년 보고서를 쓰면서 경고했어요. 이대로 가면 미국이 중국에 완전히 종속될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히토류? 그게 뭔데?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첫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 분쟁을 벌였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때 전 세계가 처음으로 히토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와 전자업계가 패닉에 빠졌고 히토류 가격이 한 달 만에 10배 넘게 폭등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겠구나. 미국 정부도 뭔가 대책을 세우겠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중국이 일본 수출 금지를 2달 만에 풀어버리니까 다들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히토류 가격도 다시 떨어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어요. 저만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일본이었지만 다음엔 우리 차례라고요.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4일 제 경고가 현실이 됐어요. 그것도 2010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5% 관세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중국이 진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히토류 수출 전면 금지. 일본한테 했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조치였어요. 기간 제한도 없고 협상 여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물었어요. 대안이 뭐가 있지?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상무장관이 덧붙였어요. 호주의 라이너스라는 회사가 있긴 한데 생산량이 중국의 10%도 안 됩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에서 새 광산 개발 이야기가 있지만 생산 시작까지 최소 6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대통령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해요. 세계 최강대국의 핵심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국 하나를 상대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 국방장관이 그 말을 꺼낸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계속 그 말을 곱씹었어요. 한국이라고?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히토류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히토류 자체 생산량이 사실상 제로인 나라예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87%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미국보다 중국 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저는 바로 제 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관련 현황을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요. 세라 톰슨이 이틀 밤을 새워서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 추이. 2011년 86%, 2015년 84%, 2020년 83%, 2023년 85%, 2024년 87.1%, 2025년 1분기 87.6%. 1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근에는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세라한테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지? 2010년 이후로. 세라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일본은 2010년 히토류 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탈중국 정책을 폈습니다. 호주 라이너스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베트남과 인도에서 히토류 광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에서 7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의 대응은 교과서적이었거든요. 2010년 위기를 겪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왜 그대로야?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실패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졌어요. 둘째, 일본처럼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셋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서 히토류 탈중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대체 뭘 가지고 우리를 돕겠다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그렇게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랑 자동차는 잘 만든다는 것도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히토류나 광물자원 분야에서 한국이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히토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회의에 배석하게 됐습니다. 상무부 핵심 광물 담당 차관보 자격으로요. 회의는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어요. 저는 일부러 일찍 도착해서 한국 측 자료를 미리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준비해온 자료에는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호주 ASM이라는 회사 이야기였어요. 이 회사는 호주의 히토류 광산 기업인데 2022년에 한국 충청북도 오창이라는 곳에 공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히토류 합금 공장이었습니다. 네오디뮴을 합금 형태로 가공해서 연구자석 업체에 공급하는 시설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ASM이라면 저도 아는 회사였거든요.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히토류 기업이고 미국 정부도 협력 대상으로 검토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공장을 세운 거지? 자료를 더 읽어봤습니다. ASM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 적혀 있었어요. 첫째, 한국의 연구자석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 LG, 삼성 같은 회사들이요. 둘째,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셋째,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단순히 광산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광물을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한국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띈 건 카자흐스탄 이야기였어요.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히토류, 리튬, 망간, 우라늄 같은 핵심 광물의 탐사부터 채굴, 가공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생산량 세계 1위 국가고 히토류 매장량도 260만 톤이 넘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카라간다라는 지역에서 2천만 톤 규모의 새로운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됐어요. 엄청난 자원 부국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왜 한국과 손을 잡은 거지? 자료에 따르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자원은 풍부한데 기술이 없어요. 히토류를 캐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원석을 팔고 중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다 가져갔어요. 한국은 반대예요. 자원은 없는데 기술은 있습니다. 히토류 정제 기술, 합금 기술, 연구자석 제조 기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자원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둘이 합치면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히토류 가공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세 번째 내용이었어요. 한국재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히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히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그게 가능해? 연구자석이라는 게 뭐냐면 현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예요.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터빈, 로봇 관절, 전자기기 스피커 등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네오디뮴 연구자석입니다. 일반 자석보다 5배에서 12배나 강한 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이 필요한 곳에는 전부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오디뮴이 히토류라는 거예요.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바로 그 히토류요. 그래서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째 히토류 없는 연구자석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수억 달러를 투자했고
일본도, 유럽도 전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용화에 성공한 곳은 없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료연구원이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거랑 실제로 산업에서 쓸 수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산업부 장관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영어를 꽤 잘했고 무엇보다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팩트를 나열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꺼낸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미국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가 70%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의존도라는 게 원광석 수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제와 가공 단계를 포함하면 미국의 실질적인 중국 의존도는 90%를 넘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미국이 호주나 다른 곳에서 희토류 원석을 수입한다고 해도 그걸 정제하고 가공하는 시설이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정제 시설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토류 원석의 8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 이외의 물량도 대부분 중국에서 정제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원석이 아니라 정제와 가공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서 뭔가 핵심을 짚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희토류 공급망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가 정제와 가공입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99.99% 순도로 정제하고 합금으로 만들고 영구자석으로 가공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한국은 그 기술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데이터가 있었어요. 호주 ASM 오창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연간 1,800톤 생산에서 2027년까지 3,600톤으로 2배 확대? 3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5,600톤까지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으로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희토류 정제 인프라를 한국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우리 재료연구원이 개발한 비희토류 영구자석 기술이 상용화되면 희토류 수요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측 참석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뭔가 준비를 해온 거구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2년이면 자립할 수 있다는 식의 빈말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우리 상무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헌터 차관보 생각에 한국이 믿을 만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국방부 사람들처럼 2년이면 된다는 식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상무장관은 별로 내켜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뭐가 있다고 차관보급 인사가 직접 가느냐는 거였죠. 그냥 실무진 보내서 확인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5월 중순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연설에서 큰 소리를 쳤거든요. 미국은 2년 안에 희토류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겠다. 중국 따위에 목줄 잡히는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연설이 나간 직후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대통령 말이 사실이냐고, 정말 2년 안에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말이 맞다고 해야 하는데 제가 가진 데이터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날 저녁 상무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헌터, 대통령 연설 봤나? 맞습니다. 2년 안에 된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최소 6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10년을 잡아야 해요.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말을 반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근거가 뭔가? 저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첫째, 광산 개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히토류 광산 후보지가 텍사스의 라운드톱과 와이오밍의 베어로즈인데 둘 다 환경 영향 평가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끝나고 허가가 나고 실제 채굴이 시작되려면 최소 4년이 걸려요. 둘째, 정제시설입니다. 히토류 원석을 캐내는 것과 그걸 산업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미국에는 지금 히토류 정제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에 하나 있는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새로 짓는다면 설계부터 건설까지 3년, 거기다 가동 안정화까지 포함하면 5년이에요. 셋째, 인력입니다. 히토류 정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히토류 정제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이 분야 인력을 양성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인력 양성에만 5년은 걸립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대통령의 2년 발언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2년 후에 자급자족에 실패하면 그때 우리가 받을 정치적 타격은 엄청날 겁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안이 뭔데? 동맹국과의 협력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10년이지만 동맹국들과 역할을 분담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호주는 광산이 있고 일본은 정제 기술이 있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직접 가게 된 배경이에요. 장관이 결국 승인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이 말한 게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삼성, 현대, K-팝 정도였거든요. 피토류 분야에서 이 나라가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한국 산업부 관계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중 나온 사람이 사무관이었는데 이 친구가 차 안에서 브리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헌터 차관보님,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오창 ASM 공장을 방문하시고 오후에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이동합니다. 모레는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 날 카자흐스탄 협력 프로젝트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일정이 꽤 빡빡하네요. 차관보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요. 그 말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이 사람들 숨길 게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 국방부 사람들도 자신감만큼은 넘쳤잖아요. 2년이면 된다고 큰소리쳤던 그 사람들도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다음 날 일정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자. 한국이 진짜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허세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충청북도 오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는데 인상적인 건 고속도로 주변의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ASM 코리아 공장은 오창 산업단지 안에 있었어요.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내부가 반도체 클린룸 수준으로 깨끗했거든요. 피토류 정제라고 하면 저는 먼지 날리고 화학약품 냄새 진동하는 그런 환경을 상상했어요. 중국 바오터우의 정제시설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열악하거든요. 노동자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일하고 바닥에 폐수가 흥건하고. 그런데 오창 공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제어되고 모든 공정이 밀폐된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클린룸 복장을 입고 있었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첨단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저희는 환경 규제를 100% 준수합니다. 사실 한국 환경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에요.
중국처럼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공장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와 공정 최적화로 비용을 상당히 낮췄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품질이 다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네오디뮴 합금의 순도가 99.9% 이상이에요. 중국산 평균이 99.5% 정도인데 이 0.4% 차이가 연구자석 성능에서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했어요. 순도 차이가 성능 차이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장장이 대답했어요. 현재 연간 1,800톤입니다. 2단계 증설이 완료되는 2027년에는 3,600톤으로 늘어나고 3단계까지 완료되면 5,600톤이 됩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5,600톤이면 전 세계 네오디뮴 합금 수요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치였어요. 그 원료는 어디서 옵니까? 호주 ASM 본사의 더블린 광산에서 옵니다. 호주에서 채굴한 히토류 원석을 말레이시아에서 1차 정제하고 최종 합금 가공을 여기 한국에서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급망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호주에서 채굴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정제하고 한국에서 가공한다. 중국이 완전히 빠진 공급망이었습니다.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겁니까? 네, 100% 탈중국 공급망입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탈중국 히토류를 원하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미국 기업들도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찔렸어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공장 투어가 끝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허세가 아니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오후에 예정된 한국재료연구원 방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히토류 없는 연구자석이라는 걸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었어요. 히토류 없이 네오디뮴급 성능의 자석을 만든다?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째 도전하고 실패한 문제잖아요. 과연 한국이 그걸 해냈을까? 한국재료연구원은 경상남도 창원에 있었습니다. 오창에서 창원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차로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동하면서 저는 사무관에게 물었어요. 재료연구원이라는 곳이 어떤 기관입니까? 김 사무관이 대답했습니다. 1966년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 등 소재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곳이에요. 직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이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소재 연구에만 1,000명이라니. 네, 연구원만 700명 넘고 나머지가 행정 인력이에요. 한국에서 소재 분야 최고 기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도 규모가 크긴 하지만 소재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창원에 도착하니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재료연구원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깔끔한 건물이었고 입구에 태극기와 연구원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저를 맞이한 건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이 꽤 강렬했어요. 전형적인 연구자 스타일이었습니다. 헌터 차관보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연구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여러 연구실을 스쳐 지나갔는데 문마다 붙어있는 표지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온합금연구실, 경량금속연구실, 자성재료연구실. 전부 소재와 관련된 연구들이었어요. 박 연구원이 안내한 곳은 자성재료연구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각종 실험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연구원 대 6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박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팀이 개발한 건 페라이트 기반의 고성능 연구자석입니다. 기존 페라이트 자석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페라이트요? 페라이트 자석은 성능이 네오디뮴의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연구자석은 크게 3종류가 있어요. 페라이트, 사마륨 코발트, 네오디뮴.
이 중에서 페라이트가 가장 약하고 네오디뮴이 가장 강합니다. 그 차이가 10배 이상이에요. 박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 페라이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건 기존 페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실험대 위에 있는 작은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신소재입니다. 페라이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나노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자기 이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요. 저는 솔직히 그 기술적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파악했어요. 기존 재료의 구조를 바꿔서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네오디뮴 자석 성능의 약 60% 수준입니다. 저는 잠깐 실망했어요. 60%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잖아요. 그런데 박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2년 전 데이터예요. 지금은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목표가 85%입니다. 2년에 15%포인트씩 개선되고 있다면 3년에서 4년 후에는 네오디뮴급 성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난 5년간 매년 목표를 달성해왔습니다. 내년에도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투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산 비용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비용이 네오디뮴보다 비싸면 의미가 없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저희 기술의 진짜 강점이에요. 그가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의 원가 구조를 보시면 원재료비가 60% 이상을 차지해요. 네오디뮴 자체가 비싸니까요. 그리고 네오디뮴 가격은 중국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폭등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0년 중국이 일본에 수출을 금지했을 때 네오디뮴 가격이 10배 넘게 폭등했었죠. 그런데 저희 페라이트 기반 자석은 원재료비가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페라이트의 주원료가 철과 산화물인데 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중국이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기술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공급망 안정성의 문제였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상용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성능인 75% 수준으로는 이미 일부 용도에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에어컨 모터나 선풍기 모터 같은 저출력 제품이요. 실제로 국내 가전업체 2곳과 시범 적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85% 수준이 되면 전기차 모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최고 성능 모터는 아니지만 보급형 전기차에는 충분합니다. 그게 내년 말에서 모레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 히토류 없이 연구 자석을 만든다. 그것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원료로. 이게 상용화되면 전 세계 히토류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였습니다. 연구실 투어가 끝나고 저는 박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박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2010년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을 때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생겼어요. 한국도 언젠가 당할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대체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5년이 걸린 겁니까? 네, 15년이요. 처음 10년은 기초 연구였고 최근 5년이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해졌습니다. 2010년에 미국도 똑같은 위기를 겪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잊어버렸죠. 중국이 수출 금지를 풀자마자 다들 안도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계속 연구를 했어요. 조용히, 꾸준히 15년 동안.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 미국은 뭘 했지? 15년 동안? 큰 소리만 쳤죠. 자급자족하겠다. 중국 의존도 줄이겠다. 뭐 그런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에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히토류 전략 현지 실사 보고서, 예상을 초과하는 진전 확인.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 적어도 대응 전략의 구체성과 실행력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우리가 2년이면 된다고 허세를 부리는 동안 한국은 15년 동안 묵묵히 준비해왔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한국과의 협력이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원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직도 불이 켜진 공장들이 보였어요.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는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실행한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협력 프로젝트 브리핑에서요. 카자흐스탄 협력 프로젝트 브리핑은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서울까지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재료연구원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2010년에 똑같은 위기를 겪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이렇게 달랐다는 게요. 우리는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잊어버렸고 한국은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15년 후인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서울역에 내리니까 사무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브리핑에는 장관님도 참석하십니다. 저는 조금 긴장됐어요. 장관급 인사가 직접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산업부 청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주요 산업 성과들이 영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들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은 15층에 있었어요. 방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들, 그리고 외교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저는 맨 앞줄에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장관이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이 아니라 기업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민간 출신이더라고요. 장관이 자리에 앉자마자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었어요. 카자흐스탄 히토류 협력 프로젝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지도였어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거대한 내륙 국가, 면적이 한반도의 12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 1위 국가이며 히토류 매장량은 26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올해 9월에 카라간다주에서 2천만 톤 규모의 새로운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2천만 톤이라고요? 그건 중국 전체 매장량 4,400만 톤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한 곳에서 그만한 양이 발견됐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발표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접근했지만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자원을 넘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카자흐스탄이 구소련 국가이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위치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제3의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정치적 위협은 되지 않는 나라를요. 발표자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이 떴어요. 장관과 카자흐스탄 부총리가 악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찍힌 사진이라고 했어요. 지난달 15일 김 장관님께서 카자흐스탄 보준바예프 부총리와 회담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이게 핵심이구나.
이 센터는 내년부터 한국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로 운영됩니다. 히토류, 리튬, 망간, 우라늄 등 핵심 광물의 탐사부터 채굴, 정제, 가공까지 전 과정을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카자흐스탄이 자원을 제공하는 건가요?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원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건 현지 합작법인 설립이에요. 카자흐스탄 땅에 정제시설을 짓고 거기서 직접 가공까지 하는 겁니다. 왜 굳이 현지에서 합니까? 원석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가공하면 안 됩니까? 장관이 직접 대답했어요. 헌터 차관보님, 좋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첫째, 카자흐스탄이 그걸 원합니다. 그냥 원석만 팔면 부가가치가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잖아요. 카자흐스탄도 자국 내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합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도 이전받고요. 우리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을 제치고 파트너로 선정된 겁니다. 둘째,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원석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를 통과해야 해요. 운송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정제까지 끝내면 최종 제품 형태로 가져올 수 있어요. 부피도 줄어들고 운송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치밀하게 생각했구나.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채굴, 정제, 가공, 운송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전략이었어요.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SK에코플랜트라는 회사 관계자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리튬 광산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광산 사진이 떴어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위치한 이 광산은 리튬 매장량이 약 5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고 올해 초 개발권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또 메모했어요. 민간 기업이 이미 들어가 있구나. 현재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2027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리튬 기준 약 2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2만 톤이면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2%에 해당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관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외에도 한국은 여러 국가와 핵심 광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어요. 여러 나라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주,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이 국가들과 각각 히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광물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구나. 중국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어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도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한국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별도의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장관과 저, 그리고 통역관 한 명만 있었습니다. 장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헌터 차관보님, 이틀간 한국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진전이 빨랐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놀라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도 조용히 준비해왔거든요.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떠들지 않고 일했구나.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헌터 차관보님, 저희가 왜 미국에 협력을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호주,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해도 중국의 70% 점유율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자본력과 외교력,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이 합쳐지면
중국 독점 체제를 진짜로 흔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협력하려는 거예요. 미국이 광산에 투자하고 한국이 정제와 가공을 담당하고 최종 제품을 양국이 나눠 쓰는 겁니다. 윈윈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미국입니까? 일본이나 유럽도 있잖아요. 일본은 이미 자체적인 루트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열심히 준비해서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췄어요. 유럽은 솔직히 결정이 너무 느려요. 관료주의가 심해서 뭘 하나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일단 결정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장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절박한 파트너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가장 급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헌터 차관보님, 워싱턴에 돌아가시면 이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손을 내밀면 저희는 언제든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반도체랑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히토류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더 중국에 의존하는 약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15년 전부터 이 상황을 준비해왔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동맹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반면에 미국은 뭘 했습니까? 큰 소리만 쳤죠. 2년이면 자립한다. 중국 따위에 앉은다. 뭐 그런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우리가 졌구나. 준비해서 이미 졌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요. 공항 라운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상무장관이었어요. 헌터, 지금 통화 가능한가? 네, 장관님 공항에 있습니다. 좋아, 네가 보낸 보고서 봤어. 한국이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나?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워싱턴 오면 바로 나한테 와. 대통령 보고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보였습니다. 전 세계로 연결되는 활주로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때 제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활주로 저편으로 대한항공 화물기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기체 옆면에 태극기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 비행기가 지금 뭘 실어 나르고 있을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토론하고 있을 때 한국은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행동과 말의 차이. 그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워싱턴에 돌아가면 반드시 이 협력을 성사시키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를요. 미국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인천에서 워싱턴까지 14시간 비행이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보고할지 구상했거든요. 덜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상무부로 직행했습니다. 장관 집무실에 도착하니 예상 밖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무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백악관 비서실 관계자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헌터, 한국 출장 보고서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파장이라뇨?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마크 톰린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군 출신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헌터 차관보, 당신 보고서에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썼던데 그게 사실이야? 제가 쓴 건 히토류 대응 전략에서 한국이 더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뒤처졌다는 게 아니라요. 톰린슨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히토류가 전부야. 우리가 한국보다 못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상무장관이 중재에 나섰어요. 마크, 일단 헌터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자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온 사람이잖아.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첫째, 기술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히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 성능의 75% 수준이고 내년에 85% 목표입니다. 톰린슨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에너지부도 같은 연구하고 있어. 뭐가 다른데? 우리는 아직 실험실 단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가전업체 2곳과 시범 적용 계약을 맺었어요. 상용화가 코앞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둘째, 인프라입니다. 호주 ASM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히토류 합금 공장을 지었습니다. 현재 연간 1,800톤 생산 중이고 2027년까지 3,600톤으로 확대됩니다. 왜 그 회사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공장을 지었지? 한국의 수요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아, 삼성, LG. 전기차, 가전, 전자기기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한국에 있잖아요. 공장 바로 옆에 고객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셋째,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히토류 매장량 260만 톤에 최근 2천만 톤 규모 추가 발견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도 광물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기술, 인프라, 동맹 세 가지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5년 앞서 시작했고 지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한국한테 도움을 청하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협력을 제안하는 겁니다. 한국도 혼자서는 중국 독점을 깨기 어렵다고 했어요. 미국의 자본과 외교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광산 투자를 담당하고 한국이 정제와 가공을 맡고 최종 제품을 나눠 쓰는 거죠. 톰린슨 차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말도 안 돼.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을 청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분위기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진정하시죠. 여기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톰린슨 차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감정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존심 문제라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 같은 작은 나라한테 손 벌리는 꼴을 어떻게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자존심, 결국 그게 문제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히 워싱턴 권력층은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다른 나라한테 배우거나 도움을 청하는 걸 굴욕으로 느끼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톰린슨 차관님, 자존심으로 F-35를 만들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싸늘해졌어요. 뭐라고? 90일 후에 우리 히토류 비축량이 바닥납니다. 그때부터 F-35 생산이 멈춰요.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도 중단되고요. 자존심이 무기를 만들어줍니까? 톰린슨 차관이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실리예요.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가 2년 안에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10년이에요. 8년의 차이가 미국의 자존심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상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헌터 말이 맞아.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뭔지 생각해야 해. 톰린슨 차관이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말했어요. 일단 대통령께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헌터 차관보, 대통령 브리핑 자료 준비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세라 톰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대로 반발이 심해 특히 국방부 쪽에서. 자존심 문제요? 응, 한국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굴욕이래.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배우거나 도움을 청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낯설고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산업부 김현석 사무관이었어요. 서울 시간으로는 새벽인데 왜 전화를 했을까? 여보세요? 헌터 차관보님, 급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중국 상무부에서 카자흐스탄에 특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히토류 개발 협력을 제한하려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욕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손잡으려는 걸 눈치채고 방해하러 온 거야. 확실한 정보입니까? 아직 확인 중이지만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내부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짚었어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 협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밖에서는 중국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멀리 국회의사당의 돔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겠구나. 단순히 기술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 정치, 외교, 지정학 모든 게 얽혀있는 복잡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반면에 미국은 아직도 자존심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싸움의 진짜 적은 중국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통령 브리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설득해야 했어요. 미국의 운명이, 아니 전 세계 히토류 판도가 이 결정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대통령 브리핑은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자료를 준비했어요. 세라 톰슨과 팀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도와줬습니다. 이번 브리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브리핑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의 사무관이었어요. 헌터 차관보님,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제시한 조건이 확인됐습니다. 히토류 개발 투자금 50억 달러, 정제시설 건설 전액 부담, 그리고 완성된 제품의 30%를 카자흐스탄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숫자를 듣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50억 달러라고요? 그건 한국이 제시한 금액의 5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반응이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중국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재무부 쪽에서요. 돈이 워낙 크니까.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카자흐스탄 정부가 다음 주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열흘 정도 남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면 끝이야. 카자흐스탄이 중국 손을 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한국과 협력해도 소용없어. 핵심 자원 공급처를 잃는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웨스트윙 지하에 있는 상황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됐어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재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행정부의 최고 위층이 전부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대통령님, 오늘 저는 히토류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재 미국의 히토류 비축량은 78일치입니다. 중국의 수출 금지가 계속될 경우 비축량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90일에서 78일로 줄었다는 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비축량 고갈 이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F-35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지연,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전기차 생산, 50% 감소,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 대통령이 손을 들었어요. 자체 생산은 언제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6년에서 10년입니다. 광산 개발,
정제시설 건설, 인력 양성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 걸립니다. 대통령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과 협상해서 수출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항복이잖아. 우리가 관세 철회하고 무릎 꿇으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중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할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아무도 그 선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맹국과 협력해서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주 기업과 협력해 정제시설을 운영 중이고 카자흐스탄과 대규모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히토류 없이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톰린슨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지난번 회의에서 격하게 반대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한국이 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실한 거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오창에 있는 히토류 합금 공장,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원, 전부 직접 봤어요. 허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물었어요. 한국과 협력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한국의 정제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대한 공급망 구축 시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협력 프로젝트에 미국이 공동 참여하면 중국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자원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중국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카자흐스탄에 5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제안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흔들리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 안 되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이 원하는 건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육성이에요. 중국은 돈은 많이 주지만 기술은 안 줍니다. 자기들이 다 해버리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쪽이 더 이득입니다. 그런데 왜 흔들려? 당장 눈앞에 50억 달러가 있으니까요. 정치인들한테는 단기 성과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안이 뭔데?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공동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 미국의 자본력을 합치면 중국보다 더 매력적인 패키지를 만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국이 기술과 정제시설을 담당하고 미국이 광산 개발 투자와 안보 협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미국 시장 접근권도 열어주는 거예요. 중국 돈 50억 달러보다 미국 시장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그때 톰린슨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또 반대하려나. 그런데 톰린슨 차관이 예상 밖의 말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요.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생각해봤습니다. 헌터 차관보 보고서도 다시 읽어보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15년 전에 일본이 당했을 때 우리도 준비했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톰린슨 차관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15년 동안 조용히, 꾸준히.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바보짓이에요. 그가 대통령을 바라봤어요. 대통령 각하, 저는 헌터 차관보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국과 협력하자. 저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결정이 났구나.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헌터, 네가 직접 가서 협상해.
한국 정부와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카자흐스탄 건도 같이 처리해. 알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시간이 없어 이번 주 안에 출발해.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톰린슨 차관이 뒤따라 나왔어요. 헌터. 저는 돌아섰어요. 차관님. 톰린슨 차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했어. 지난번에 감정적으로 굴었지. 괜찮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어요. 꼭 성공시켜.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48시간 후에 출발.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협상 시작. 저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냥 시찰이 아니라 진짜 협상이야. 미국과 한국의 미래가 걸린 협상.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이 뭘 해줄 수 있어? 하고 무시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손을 내밀고 있잖아. 그들이 우리 손을 잡아줄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졌어요.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한국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가봐야 알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이번에는 시찰이 아니라 협상가로서. 인천공항에 내리니 예상 밖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 있었어요. 장관급 인사가 공항에서 마중 나오는 건 외교적으로 상당한 예우였습니다. 헌터 차관보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장관님, 이렇게까지 나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장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중요한 손님이시니까요. 협상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대통령의 결재를 받고 왔습니다. 한국과 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바로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정부 청사였어요. 회의실에는 양측 협상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산업부 장관, 외교부 차관, 지질자원연구원장, 재료연구원장이 나왔어요. 미국 쪽에서는 저와 국무부에서 급파된 협상 전문가 2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국 측이 먼저 제안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협력 모델은 이렇습니다. 장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 카자흐스탄 프로젝트에 미국이 공동 참여합니다. 한국이 기술과 운영을, 미국이 자본과 안보 협력을 담당하는 거예요. 투자 비율은 한국 40, 미국 40, 카자흐스탄 20으로 제안합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호주 ASM 오창 공장 확장에 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생산된 합금의 일정 물량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는 조건으로요. 셋째,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한 비히토류 연구자석 기술을 공동 상용화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은 미국 파트너 기업과 합작으로 추진하고 기술료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3가지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이 상당히 개방적인 조건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이익 챙기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협력하려는 자세였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카자흐스탄이 중국 제안에 흔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동 제안을 해도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장관이 대답했어요. 중국이 50억 달러를 제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뭘 원하는데요? 독립성입니다.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국가예요.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수십 년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품에 안기면 러시아에서 벗어나는 대신 중국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건 원하지 않아요. 한미 공동 제안은 다릅니다. 특정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카자흐스탄 지도부 중에 현명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이 카자흐스탄의 안보 협력을 제안하면 게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은 돈을 줄 수 있지만 안보는 못 줘요. 오히려 카자흐스탄 입장에서 중국은 잠재적 위협이에요.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미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을 침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미국이 안보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카자흐스탄으로서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 사람들 지정학까지 다 계산하고 있구나.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어요. 투자 비율, 기술 이전 범위, 생산물 배분, 지적 재산권 처리.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가며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협상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무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관님, 협상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합의된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헌터 대통령께 보고하겠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카자흐스탄 거는 어떻게 됐어? 내일 한국 대표단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합니다. 공동 제안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에요. 좋아, 꼭 성공시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아스타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6시간 거리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장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헌터 차관보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국이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습니까? 솔직히 저희도 조금 놀랐어요.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절박했으니까요. 비축량이 7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반 후면 F-35 생산이 멈춰요. 그 절박함이 결정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미국 관료들 대부분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랑 자동차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피토류 분야에서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직접 와서 보니까 달랐어요. 15년간 준비해온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맞다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 내밀었을 때 잡아주셔서요. 아닙니다. 저희도 미국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서로 필요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 비행기가 아스타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예상보다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날 오후에 바로 시작됐어요.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부총리와 자원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한국산업부 장관과 제가 공동으로 제안을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카자흐스탄 부총리가 질문했습니다. 한미 공동 제안이 중국 제안보다 나은 점이 뭡니까? 솔직히 중국이 제시한 금액이 더 큽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돈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중국과 협력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입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잠비아. 이 나라들은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 부채 함정에 빠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항만이나 광산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어요. 카자흐스탄 관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도 그 사례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미 제안은 다릅니다. 투자가 아니라 합작이에요. 카자흐스탄이 20%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합니다. 기술도 이전받고 현지의 일자리도 만들어집니다. 10년 후에 카자흐스탄은 자체적으로 히토류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미국이 안보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카자흐스탄의 독립성과 주권을 존중하면서 협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중국은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카자흐스탄 부총리가 옆에 있는 장관들과 뭔가를 소곤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논의가 이어졌어요. 마침내 부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미 공동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입니까? 부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오래 고민했습니다. 중국 돈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요. 한국과 미국은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김 장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총리가 그 손을 잡았어요. 좋은 파트너십이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해냈구나. 진짜로 해냈어. 협정 서명식은 사흘 후에 열렸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성대하게 진행됐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 미국 상무부 차관 보인저, 카자흐스탄 부총리가 나란히 서서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악수를 나누고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어? 하고 콧방귀를 뀌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 장관과 나란히 서서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구나.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김 장관과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번 협력이 없었으면 미국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미국이 함께해줘서 가능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장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까? 2010년에 위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잊어버렸잖아요. 한국만 계속 준비했어요.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광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카드를 꺼내는 걸 보면서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차례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이 강한 이유. 자원이 없어서 불안했기 때문이야. 그 불안감이 준비하게 만들었고 그 준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지. 반면에 미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최강이었어요. 자원도 많고 기술도 있고 군사력도 압도적이고.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차이가 15년 후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 아래 어딘가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히토류 시장의 판도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가, 그리고 국가들 간의 관계가.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자원은 없지만 기술과 끈기로 무장한 나라. 떠들지 않고 행동하는 나라.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21세기의 승자는 목소리 큰 나라가 아니야. 조용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나라야.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한국과의 협력은 첫걸음일 뿐이지. 앞으로 할 일이 많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히토류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었어요. 조용히 준비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서 세계판을 뒤흔든 이 선택. 이게 진짜 강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남겨주십시오.